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대낮에 아파트 근처에서 유괴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16살 김모양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 양은 처음으로 유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7살 소녀 김모양에게 무참히 살해된 8살 초등학생 김양이 1. 김양과 박양. 김양 사랑을 배운 적 없는 아이. 김양은 2000년생.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입학 후 몇 달 만에 자퇴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해요. 감정이 무겁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는 그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명 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는 가정에 무심했고 김양은 방임된 유복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녀는 자신의 팔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증나는데 남한테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푸는 거예요. 그녀는 친구가 없었고 오직 자신 안의 괴물과 대화하며 성장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김양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난간에 매달려 자살을 흉내냈고 병원에서 조현병, 우울증, 해리성 인격장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김양이 찾은 도피처는 살인과 인육이 공존하는 익명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냄새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양이 등장합니다. 박양, 조용한 금수저, 엽기를 소비하다. 박양은 1998년생, 서울의 명문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부친은 대기업 고위직. 그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집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학교에선 조용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주로 SNS만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체, 손가락, 장기, 고어물에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인격. 박양의 취미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연인과 손을 맞잡는 사진을 올리고 손가락을 수집하고 싶다 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2017년 2월 두 사람은 자켓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인육 파티, 해부, 살인. 그들에겐 낯선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걸 사랑의 언어로 공유했습니다. 둘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양은 자신의 SNS에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밝혔고 박양은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박양은 말했습니다. 그럼 약한 아이를 노려. 저항 못할 아이. 내가 죽이고 나는 일부를 가질게. 김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옷과 선글라스를 쓰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먹잇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2. 범행의 시작과 공모의 구체화. 사람을 죽여보자.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은 둘만의 사랑이 되어갔습니다. 2017년 2월 김양과 박양은 자켓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은 판타지 속에서 살인과 인육을 상상하는 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둘은 비슷한 취향을 공유했습니다. 살인, 고어 영화, 해부 소설, 인육 관련 범죄 사례. 박양은 특히 사람 손가락과 폐를 갖고 싶다는 집착을 드러냈고 김양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3월 두 사람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자 꼭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 초등학생이어야 해. 그리고 CCTV에 안 찍히게. 아파트 옥상이나 후원 같은 곳에서 해야 돼.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그리고 나눠 가질 인육의 분배까지 고려한 공모였습니다. 박양은 조언했습니다. 범행 전에 CCTV 위치를 확인해. 얼굴 가려. 들키면 안 되니까. 김양은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를 꺼냈고 변장을 마친 뒤 공원 벤치에 앉아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양은 인터넷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혈흔 완벽 제거 방법, 완전범죄 사례, 살인 흔적 지우는 법, 사체 유기 완전범죄, 그리고 엽기 사례 라는 단어도 수십 번 검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상상했습니다. 죽이는 법, 사체를 나누는 법, 증거를 지우는 법, 그리고 들키지 않는 법.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을 만들자. 그 비밀은 곧 피로 물든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단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약한 아이. 그리고 곧 그 아이가 김양의 눈에 들어옵니다. 3. 범행 실행 및 살해. 2017년 3월 29일 오전 10시 50분 김양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박양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냥 나간다. 그녀는 근처 어린이 공원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초등학교 학교 시간표를 검색했습니다. 그 눈은 웃고 있었고
그 손은 목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44분경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이 친구들과 놀던 중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김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김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다. 이렇게 쉽게 걸려들 줄이야. 김양은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며 집에 가서 유선 전화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를 죽음의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김양의 집은 15층. 하지만 그녀는 CCTV를 피하기 위해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지우는 계획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김양은 집안에서 A양에게 반려묘를 보여주며 방심을 유도합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고통으로 비틀어질 얼굴이었습니다. 김양은 아이의 등 뒤에서 태블릿 충전 케이블을 꺼냈고 그 줄을 A양의 목에 걸었습니다. 딸까? 아이의 비명이 끊겼습니다. 김양은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잡아왔어. 여자애. 살아있어. 목에 전선 감아놨어. 박양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CCTV 확인했어. 손가락 예뻐? 그 후 김양은 아이의 목을 케이블로 다시 한번 강하게 졸랐습니다. 그렇게 A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단 10분 만에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김양은 옷을 전부 벗기고 가장 먼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박양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신 훼손이 시작됩니다. 김양은 A양의 몸을 여러 부위로 토막냈고 일부 장기를 꺼내 적출한 뒤 박양과 8분간 통화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너무 많아. 끔찍해. 김양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양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침착해. 알아서 처리해. 오후 2시 김양은 종량제 봉투 2개에 시신 일부를 나눠 담고 아파트 옥상 구조물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기했습니다. 사다리 끝, 구조물 안, 그곳에 작은 아이의 몸 일부가 버려졌습니다. 오후 3시 남은 장기는 검은 비닐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사 혼선을 노린 완전범죄 시나리오 여기까지 철저했습니다. 오후 4시 9분 김양은 손가락을 유리약병 장기를 비닐에 싸서 종이봉투에 담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양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 44분 서울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종이봉투는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식사하고 쇼핑하며 시신이 담긴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웃었고 대화했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박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양이 건넨 시신 일부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A양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찾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A양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CCTV에 찍힌 마지막 인물은 바로 김양이었습니다. 밤 10시 아파트 옥상 구조물 안에서 A양의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A양의 아버지가 먼저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사, 그리고 무너진 희망, 검거와 조사 과정, 드러나는 진실들. 2017년 3월 29일 오후 초등학교 2학년 A양이 평소처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친구 집에 잠시 들렀을 거라 생각했지만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며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결국 오후 4시 20분 A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가족은 놀이터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벤치 아래에서 A양의 노란색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 사용 중이던 연필과 물병, 노트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레 사라졌다는 사실에 주민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퍼졌고 아파트 단톡방과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아파트 단지의 CCTV를 분석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A양과 함께 올라가는 수상한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 그녀는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17세 소녀 김양이었습니다. 밤 10시 50분 경찰은 김양의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 위에서 검은색 종량제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 속에는 심하게 훼손된 A양의 시신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만큼 철저히 씻겨 있었고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A양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김양의 신원을 확보했고 김양의 어머니가 CCTV 화면 속 인물을 보고 제 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김양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다음날 0:40분경 귀가한 김양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 직후 김양은 꿈속에서 그랬던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양이를 괴롭히길래 화가 나서 그랬다. 등등 진술을 오락가락하며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케이블에 의한 교살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양은 결국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김양은 과거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충동범죄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범행 당일 김양은 CCTV를 피하기 위해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했고 범행 후 복장을 바꿔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치밀한 흔적이 다수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라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김양은 이후 자신이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범행은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저질렀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경찰과 전문가들에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고전적인 책임 회피 전략으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4월 6일 김양은 미성년자 유인 및 살인, 사체 훼손과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감정 유치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김양은 5월 9일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한편 공범 박영의 존재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김양이 범행 이후 박영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봉투 전달 과정에서의 CCTV 등이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김양의 범행 후 행적을 분석하던 중 박영이 시신 일부를 건네받았으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했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경찰은 박영을 범행 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영은 초반에 장난인 줄 알았다, 실제로 죽인 줄 몰랐다 고 진술했지만 김양과의 메시지에선 손가락 예뻐? 침착해, 알아서 처리해 등의 발언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그녀는 시신 일부를 받은 뒤 주방용 가위로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박영은 5월 8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김양은 그보다 하루 늦은 5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수사의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자 A양의 시신은 일부가 끝내 발견되지 못했고 시신이 훼손된 정도가 너무 심각해 장례 과정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장의사는 수의를 잘라 조각조각 넣을 수밖에 없었고 부모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마주하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0대의 일탈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 방조, 사체 유기까지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잔혹하게 희생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재판, 그리고 반성 없는 가해자들, 죄책감 없는 피고인, 더 참담한 건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2017년 6월 인천지방법원. 세상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김양과 박양은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반성 없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들의 뻔뻔함과 냉정함 때문이었습니다. 김양은 처음엔 우발적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를 반복하다가 이내 조현병을 주장하더니 해리성 인격장애,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병명을 갈아입듯 바꿔가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 몇 정신질환 감경을 호소했고 김양은 구치소에서 아스퍼거가 인정되면 5년 10년밖에 안 나올 것 이라며 콧노래를 불렀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딸이 감형받을 수 있도록 구치소에 아스퍼거 관련 책을 보내는가 하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다, 조종당한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고양이 밥도 못 주고 있다 는 말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수목장으로 보내고 눈물로 버텨낼 때 가해자의 부모는 고양이 밥 걱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양 측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한 무려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생일이 지나기 전에 소년법 적용을 받도록 서둘러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12명의 변호인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도 그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김양은 피해자 어머니의 법정 진술 도중 잠깐 울먹였지만 그녀가 퇴장하자 울음을 그친 채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양은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나창수 검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아이의 일부를 들고 서로 칭찬하던 이들은 부모가 동네를 뒤지고 있을 때도 식사를 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겁니다. 방청석에서는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김양은 징역 20년, 박양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국민은 그 어떤 판결보다 더 아픈 상처를 안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놓고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보다 앞선 건 변명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조차도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아이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오늘도 딸아이를 찾아 수목장으로 갑니다. 누군가 이 사건을 보고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제발요. 이 재판은 단순히 형을 선고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가해자와 그들의 부모에게 향이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형량 줄이기에만 몰두한 사람들.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욕, 그 후 사회적 파장. 그날 이후 그 동네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놀이터엔 적막만이 감돌고 아이들은 공터를 등진 채 조용히 걸어갑니다. 부모들은 하나같이 등하교기를 직접 동행합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 따뜻한 인사조차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한 아이의 삶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던 마을 전체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소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유괴되어 끔찍하게 살해되고 시신은 토막난 누군가의 기념품처럼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또 다른 소녀는 그 조각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들은 그 행동을 서로를 위한 사랑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시신을 나눠 갖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토막난 아이의 손가락 위로 웃음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범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양은 징역 20년, 박양은 겨우 13년. 그들은 2037년, 2030년에 각각 출소합니다. 그때 나이 단지 36세와 31세. 젊은 나이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부모는 지옥 속에서 매일을 견디고 있습니다. 장의사는 얼굴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부모가 본 아이의 얼굴은 검붉은 시반이 가득했고 눈조차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아이의 시신에 맞춰 조각조각 잘라 입혀야 했습니다. 아이의 일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장에서 가해자의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호화 변호인들 뒤에서 가해자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조종당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양이 밥도 못 주고 있어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절규했습니다. 죽은 건 우리 아이인데 왜 우리가 다시 2번, 3번 죽어야 하냐고요. 그들의 형량을 들은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지키고 부서졌는데 가해자는 청춘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양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출소하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도대체 누구에게? 가명을 위해 정신질환을 포장했던 그날들. 아스퍼거 증후군 책을 보냈던 부모. 변호사 접견 후 콧노래를 부르며 가명을 기대하던 가해자. 그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진 얼굴, 살이 오른 모습.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양, 박양, 그들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가해자는 돌아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때 그 사건 그 후였습니다.